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가장 어이없었던 장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에 갔다가 대기업 총수들 몰고 가서 떡볶이 먹는 거,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어이없었어요. 제가 정치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장경제 떠들 자유시장경제 떠들던 인간이 갑자기 위기이니까 재벌 총수들 앞세워갖고 거의 무슨 정경유착을 보는 것 같은. 근데 하나 윤석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부산 가갖고 떡볶이 처먹으면, 그리고 재벌들 떼거리로 몰고 가서 사진 찍고 퍼포먼스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 네 지지율이 오르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재벌들이랑 가갖고 떡볶이 처먹고 사진 찍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네 지지율이 오르냐? 이 등신아?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 대기업 총수들 그렇게 바쁜 사람들 이용하면 되냐? 그래서 그걸 쇼라고 하는 거야. 진짜 대통령이면 부울경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근본 대책을 쳐내놔야지. 대통령이라는 자가 시장 가갖고 떡볶이 처먹고 재벌 총수들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은 무슨 죄냐고 진짜.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합의 파기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제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사일을 우리에게 한 방도 안 쏘고, 결국은 북한이 핵 개발의 속도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느려졌던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남한의 문재인 정부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원조해야 되는 나라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의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중국과 러시아가 빼먹을 게 있는 나라였거든요. 결국은 윤석열의 저렇게 한미일 북중러라는 말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이 스스로 북핵을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미 북중러 하는 순간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 위성 발사도 성공하게 되고, 결국은 북핵을 돕는 거가 바로 윤석열이다. 그렇죠? 북핵을 돕는 게 결국은 윤석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잘못된 정책 하나가 이런 결국은 북한의 핵 발전은 윤석열이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말에서의 용서할 수 없는 이원욱이는 얘는 출당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소속한 정당을 나치당이라고 하는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저는 당원들의 지지를 자기가 왜 못 받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욕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당원들한테 자기가 욕먹는지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않아요. 뭐든지 당원들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나치당의 당원들입니까? 이거는 민주당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선을 넘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정당은, 그리고 자기를 여태까지 후원금을 내주고 자기에게 투표를 해주는 민주당원들에게 나치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치당의 당원들입니까? 제명시켜야 돼요, 이런 애들은. 내가 그리고 하나만 이원욱이나 조홍천이나 김종민, 윤영찬 딱 한마디만 해줄게요. 니들 여태까지 나치당이었으면 니들이 여태까지 내 뱉은 말에 의해서 니들은 사형이야. 그쵸?
민주정당이니까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허구한 날 내부 총질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도 불이익 하나 당하지 않고. 제 말이 틀립니까? 나치당이었으면 니네들은 사형이야. 민주정당이니까 내부 총질해도 냅두고 니네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어? 징계 먹었어? 오로지 당원들한테 욕먹는 거밖에 더 있어? 그러면 당원들이 왜 나를 욕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주말에 웃긴 일 있었죠. 국힘당은 셀프, 좀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셀프 겐세이를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혁신이 좌절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그 혁신위원장이 지금, 친윤계의 핵심이라는 이철규입니다. 근데 이철규가 인재 영입을 1차 인재 영입 발표! 그래갖고 막 5명을 그냥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그쵸? 몇 명 5명 발표했는데, 그때 지네가 서울 6곳밖에 못 얻는다라고 하면서 지네 관심을 끊었어. 그래갖고 어제 인재 영입 발표할 때 모든 뉴스가 국힘당 수도권 참패가 전부 헤드라인이었지. 국힘당 1차 영입자들은 그 사람들을 뭐 이수정, 하정훈, 구자령, 박충건, 윤도현 이런 사람들이 영입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지네끼리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갖고 조선일보에서 사실상 49곳 중에 6곳만 국힘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셀프로 지네가 관심조차 못 받게 했다. 바보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개각에 들어올 장관들의 지금 굉장히 논란 있는 장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도영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데 음주운전의 폭력전과 이거 요즘 공직자 기준에 맞지 않죠. 그렇죠? 물론 20년 전 음주운전이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내고 1999년 폭력으로 뭐 벌금을 냈지만, 이거는요 아예 그냥 한동훈이가 인사검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아예 인사검증 자체에서 그냥 누가 추천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인사검증은 지네끼리 인재풀로 하는 거예요. 인사검증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서울과 나주의 아파트 세채 보유. 응? 뭐 아파트 세채 보유,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내가 여기 아파트 세채 보유했다 그래갖고 재산 신고를 뭐 20억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산 신고를 20억을 했어요. 근데 뭐 아무리 공수지간이 뭐니 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림 아파트 81.8제곱미터가 13억 원에 신고를 했어요. 야, 이거 나한테 팔아. 청담동 81.84를 13억 원에 재산 신고를 했으면 내가 15억 줄게 팔아. 그 내가 나한테 팔아. 청담동의 81제곱미터가 13억이라고? 여기 30억 나가요. 30억. 청담동 30억 나갑니다. 어디서 구라를 쳐. 그 다음에 서울 동대문군 제기동 한신아파트 5억. 동대문의 한신아파트 84.76에 5억이라고?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남 나주 빛가람동 아파트, 이거는 뭐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집 세차했다라는 걸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뭐 집 세차했다는 거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갖고 너 왜 집 세차했냐 이러고서 싶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신고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 기업 사회이사로 2억 원의 수입. 모피아 권력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모피아 출신들이니까 기업 사회이사로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2억 원씩 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죠? 외교관 출신 무슨 보훈처 여자 장관, 그 여자는 보니까 김행이랑 비슷하더라고.
남편이 신용카드 대금이 0원이야. 현금을 좋아하시나? 자기 돈 쓸 일이 없었겠죠, 평생. 그쵸? 맨날 법인카드 쓰는 버릇이라 하다 보니까 누구야,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자 있죠, 무슨 보훈장관 뭐 후보자, 남편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 자기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호구, 그쵸? 글로벌 호구 윤석열 드디어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송이 9일 강정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안부 소송에서 이제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데, 더욱더 웃긴 거는 일본을 상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지만 일본은 무대응이라는 게 더 웃깁니다. 일본이 무대응인데 거기에다가 일본이 한마디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는 국가 대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얼마나 윤석열이 만만하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라. 한마디로 일본이 볼 땐 윤석열은 꼬봉이에요.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일본의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일본이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리하라. 호구새끼예요, 호구새끼.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는 김원준 총수도 지적했던 건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 지명,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짜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욕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없으면 특수부 출신의 윤석열 선배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을 내정시키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도 욕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조선일보도 어이없어 하는 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문성도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판하니까 김홍일 소년 가장으로 홍보합니다. 시대착오적이에요, 이건. 이거는 국힘당에서도 욕해요. 아니, 어려운 삶을 살아갖고 검사가 됐다라는 거는,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살아갖고 뭐 서울대 출신의 뭐 검사가 됐겠죠.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소년 가장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소년 가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친놈들이죠. 소년 가장이니까 열심히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주말에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거부권 행사했죠.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래서 국회에서 제의건이 부결됐습니다. 국힘당이 같이 공범이죠. 제가 내년 총선 좋아요. 200석을 얻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에게 200석을 주면 양곡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민주당이 200석을 얻으면 국정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민주당이 200석이 안 돼서 그런 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200석을 어떻게 달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쵸? 200석이 먼저 생기면 사실 탄핵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정의당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호정이나 이런 인간들, 정의당을 망치는 가장 1등 공신이다. 그쵸? 정의당은 예전에는 그래도 노동자, 그리고 친서민적인 행보, 그런 것들을 보였는데, 정의당이 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 아닌 그냥 패미 정당으로, 유호정이나 장혜영이 이런 애들 들어오면서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제는 금태섭과 손을 잡고 제3당을 신당을 창당한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의당에서 비례를 받았으면
자기가 정의당을 탈당해서 만약에 제3세력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 지가 탈당을 해야죠. 의원직 안 내려놓죠. 그쵸?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지 소속은 정의당인데 아무리 이게 우리가 정의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따위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 소속은 정의당인데 국회의원 좀 해보니까 유호정이 국회의원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던? 그래갖고 신당 창당 들어가서 비례라도 한 번 더 받으려고? 이딴 애들은 영구히 정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못된 정치들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인사 검증도 없이 이거는 한동훈이는 늘 지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인사 검증도 없이 장관 후보자 그냥 내는 거예요. 정신들 나가갖고 이런 짓거리들 하는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수박들 잡으려고 민주당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정치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서울 은평을 현 지역구는 강병원이죠. 서울 은평을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아마 12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강병원 잡으러, 이분은 친명이에요. 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강병원에게 늘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4년 전에 경선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인 강릉으로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의 강릉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었어요. 근데 강릉시장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돼서 지금까지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으로 맡고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보면 강병원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우영 이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민주당 좀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 전략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20일 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협상을 해서 20일 날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협상에서 불발이 되면 민주당안 수정안으로 내년 예산을 처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냐? 제가 늘 정치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특검을 먼저 특검을 통과시키고, 물론 김건희 특검 통과는 민주당이 자신을 해서 그러는데도 일단 제가 볼 때는 22일 날 본회의 22일 날 자동 상정되니까 오히려 본회의를 나는 김건희 특검을 먼저 하고, 쟤네들은 믿을 수 있는 새끼들이 아니에요. 어떤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 물론 제가 보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는 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 예산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애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민주당이 히든카드를 가지고 니들 예산안 니들 안 그러면 협의 안 해준다, 그래서 민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켜준다라는 카드를 들고 김건희 특검을 먼저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왜냐면 22일 이제 본회의 자동 상정이니까. 그러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김진표도 열겠죠. 이건 안 여는 순간 직무유기가 되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더 내 카드를 먼저 보여주지 말고 예산안을 뒤로 하고, 그러면 또 저런 것도 있겠죠. 국민들이 볼 때 김건희 특검이 우선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좀 역풍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원내대표고 이렇게 국힘당과 협상을 하면 이 인간들 갑자기 필리버스터 하다가도 필리버스터 포기하는 인간들인데 또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마 다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네, 오늘의 주요. 이거 재밌는 뉴스 하나 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봐도 이제 선거철이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는 다 각자 도생이에요. 왜? 공천은 나의 생명, 공천 리콜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생명줄을 끊으려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뒷골목 양아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선당우사 개나 갖다 줘. 다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선거철 되면 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좀 이성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지금 국힘당 지금 뭐 수도권에서 거의 전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 와중에도 대구에서 집안 싸움 합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지금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이죠.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선 하루 전에 댓글 공작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 개입을 했던 그 김용판, 그 공로로 김용판이가 대구에서 공천을 받고 지금 대구 달서 병이죠. 얘가 김용판 지역구에 권영진이가 이 출마를 내비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왜 그러면 권영진이가 이 시기에 대구에 출마를 하려 그러냐, 이걸 봐야죠. 윤석열이가 볼 때 얼마 전에 박근혜를 만나고 대구에 신경을 많이 썼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의 김용판이니 뭐니 이런 대구의 현직 국회의원들을 다 물갈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권영진은 누가 봐도 친박이거든요. 이럴 때 권영진이가 딱 나가면 물갈이도 되고 박근혜에게 어떤 그 이쁨도 받고, 그래서 권영진이가 약삭 빠르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윤석열이는 권영진보다는 자기 사람 꽂으려고 하겠죠.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그 왜 권영진이가 출마하냐면, 윤석열이가 방해가 없다 그러면 권영진이가 만약에 국힘당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친박들이 이준석 신당을 경계해 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톡파의 심층분석 두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막을 힘 없어진 윤석열의 사면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국힘당에서 일어난 일을 타임라인으로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윤석열이가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였어요? 윤석열이가 날아가는 진짜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때가 언제냐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이준석이 날릴 때예요. 그렇죠? 이준석이 날릴 때. 이준석이 그냥 현 당대표를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몰아붙여갖고 성매수자 그래갖고 윤리위원회 회부해갖고 윤리위 소집해갖고 그냥 날려버렸죠. 그렇죠? 그때는 진짜 현 당대표도 그냥 청와대에서 찍어 누리니까 그냥,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막 언론을 막 그냥 무섭게 그냥 몰아붙여갖고 밀어붙였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가장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보일 때가 언제냐면 국힘당 전당대회 때 윤석열이 날리고, 윤석열이 된다. 그 당시에 이준석이 날리고,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 정진석이를 비대위원장에 앉힌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했죠. 주호영이었나 그때?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대표 나온다는 애들 다 날려버리는 거 봤죠. 안철수, 제가 이번에 당대표 하겠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 이 씨발,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제 나국상이 이번에 막 한다가 너 가만 안 있어? 아이 씨발, 다 날려요. 엄청난 힘이죠. 그렇죠? 엄청난 힘이죠. 거의 당대표 후보자들도 야, 너 나오지 마. 나배, 일배, 준배, 다 날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의 힘이 엄청 센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시면 인요한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 꽂았죠. 그렇죠? 인요한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 꽂았습니다. 김한길을 이용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거의 한 1년 정도는 윤석열이 엄청난 힘으로 당을 장악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장독대가 깨지기 시작하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기 직전까지도 윤석열은 엄청난 힘을 가시한 거예요. 누가 봐도 김태우는 나가면 안 되는 선거였죠. 그렇죠? 누가 봐도 김태우가 때문에 여기가 재보궐선거가 됐는데 김태우를 사면해주고 얘를 또 내민다?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윤석열이 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처음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김태우를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해주고 부랴부랴 김태우를 후보자로 경선을 붙여갖고 이게 됐죠. 그때 국힘당은 찍소리도 못했죠. 이제 윤석열의 힘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윤석열이가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모든 국힘당 안에서 초선 의원들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 당시에 이게 막 이준석이 날릴 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난리를 쳐갖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줘갖고 사실상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갖고 다 날렸는데 지금 국힘당의 초선 의원들 전부 샷다마우스예요. 전부 입 다물고 있어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막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거의 윤석열은 저는 레임덕을 넘어서 거의 윤석열은 이제 사면초가라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용화대 출신, 용산 출신의 관료들 있죠. 용산 출신의 관료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아예 윤석열은 이제는 아예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3.8 전당대회 때 윤석열이가 날렸던 그 어마어마한 힘은 그때는 아예 국힘당 나의 반윤 숨죽이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용산의 힘이 아직도 막강하다 그러면 그 얘기하다 말았죠. 용산 출마 참모들 현수막에 대통령 표시 안 합니다. 용산에서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했던 자들이 내년 총선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라는 말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난 3.8 전당대회 때만큼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인요한이가 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애써 김한길과 인요한이가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김한길이 계속 자기는 인요한이랑 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정말로 윤석열이가 힘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인요한이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매일 통화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팔았겠죠. 이해가십니까? 윤석열이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인요한이의 말이 곧 윤석열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혁신은 성공을 했겠죠. 근데 오히려 나는 대통령과 친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 선을 걷죠. 그만큼 대통령의 힘이 없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의아한 거는 인요한이가 결국은 윤심이다 라고 강조하면 사실상 영남의 삼선 중진들이나 장재원이나 이런 애들이 윤석열이가 예전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납작 엎드렸겠죠. 대통령의 뜻이구나. 저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불출마 선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야, 버스 취소해. 이게 되는 건데 사실상 윤석열이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급격한 지지율 하락에 의해서 장재원이는 오히려 버스 90대 야 버스 불러 이 새끼들이 하면서 받아버렸고 영남의 중진들은 아예 대응을 하지 않죠. 그렇죠? 영남의 중진들은 아예
인류한이가 뭐 하라 그래도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부산 엑스포의 참패 여기저기 하는 게 야 이러다가 진짜 국힘당 골로 간다라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어때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본단 말이에요. 정당이라는 것은 제가 늘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당 지지율이 100이 넘어가면 그 총선은 그 정당이 이겨요.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 30%죠. 국힘당 지지율 30%죠. 둘이 합쳐 60%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드릴게요. 내년에 있을 국힘당의 의석은 90석이에요. 많아요, 90석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응? 문재인 대통령 때 총선 2020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어요. 368 그래서 180표가 나오는 거예요. 180 의석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면요. 33은 9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얼추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정도 되면 150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치 분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비슷하게 나가요.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앞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총선 끝나고 윤석열 탈당하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권력 2년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도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총선에 나가서 윤석열 이름을 팔겠습니까? 아무도 안 팔죠. 오히려 윤석열과 정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긋기를 하겠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이가 아예 지금은 식물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얼마나 윤석열이가 스스로가 힘이 없고 그런 걸 아는지 집권 2년도 안 된 새끼가 미래의 권력을 띄우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집권 5년 차에 들어서서 지금 4년이 지나고 내년 5년 차에 접어든다 그러면 한동훈이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만 2년도 안 된 윤석열이가 지 이름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다 이미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이가 지금 한동훈한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지금 저렇게 오로지 한동훈이를 맞는 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동훈이를 당에다가 꽂으면 다시 윤심이 당을 장악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 왜 이게 제가 일타 쌍피를 보냐면요. 윤석열의 지금 마지막 히든카드는 한동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띄우려고 난리를 치고 결국 한동훈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줘갖고 국힘당에 당원 집중력을 해서 자기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요. 한동훈이를 국힘당에 꽂고 그래서 다시 윤석열 세력이 당을 장악을 하고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총선에 뭐 여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총선 지형이 좀 바뀌는 거 이걸 그냥 윤석열이나 검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죠?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내년 총선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가 60%가 넘어요. 그쵸? 내년 총선에 현직 장관들 나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가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야 국힘당에서는 이미 윤석열을 버렸어요. 윤석열은 국힘당에서 버렸지만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후보의 1등을 달리고 있는 한동훈이 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이가 국힘당에 내년 1월에 입당을 해갖고 여기저기서 처음에는 뭐 이슈의 중심이 쓰겠죠.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이나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죠? 국힘당 현직 수도권 의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한동훈이 나와봐야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한동훈이를 내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예요. 한동훈이를 1월 달에 투입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수도권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이도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리콜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2인자는 한동훈이거든요. 그쵸? 윤석열 정부의 2인자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윤석열 심판론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이 설치고 다니면 야, 한동훈이를 응원하면 윤석열을 돕는 것이다라는 이게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총선에 출마하는 용산 참모들도 윤석열의 현수막을 걸지 않고 결국은 내년 1월 달에 한동훈이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요, 한동훈은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를 과대평가하는 거는 용산뿐이에요. 국힘당의 태극기 애들이나 일베들을 집중시킬 수는 있어도 이미 여론은 중도에서 윤석열은 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마지막 히든카드지만 이 카드 자체를 국힘당에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나름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내밀어야지 한동훈이는 니콜 윤석열이라는 공식이 설립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국힘당의 수도권에 나오는 123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 지우기의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내년 선거는 윤석열 지우기의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국힘당 후보자인데 한동훈이가 나대고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지역구에서 악영향이 있는다 그러면 한동훈 가만히 있어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오늘 임요한이랑 저는 울산 갑니다, 김기현이를 불러갖고 사실상 중재를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임요한이와 김기현이의 싸움이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정확히 보면요, 누가 봐도 임요한이는 그냥 바지였잖아요. 김기현 국힘당의 영남 중진들과 윤핵관 대 윤석열의 싸움이었죠. 그렇죠? 임요한이는 그냥 자객을 보냈던 거고 윤석열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가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갖고 봤더니 저는 환자를 치료하러 왔어요, 빨리 그 영남의 중진들 나가주세요, 그리고 윤핵관들 내년에 험지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 이 새끼야, 진짜 아픈 새끼는 용산에 있어, 이게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과 국힘당의 전통적인 정치 세력이 싸움을 붙었는데 윤석열이가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임요한과 김기현을 윤석열이 왜 불렀냐? 김기현 달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김기현 달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윤석열이가 노리는 건 뭐다? 공천관리위원장. 이게 뭐냐면 사실상 오늘 제가 김기현과 윤석열이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동안 혁신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내년 총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만약에 김기현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불러서 아니 왜 혁신안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랬다 그러면 이미 김기현이는 윤핵관과 영남 중진들의 이미 보이콧 했잖아요. 그거 못 받는다 했는데 만약에 또 계속 김기현과 윤석열이가 불편한 관계를 가면 윤석열이 가장 불안하는 게 뭐냐면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어떻게 김기현이가 마음대로 공천관리위원장을, 왜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 그쵸?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비윤계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된통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김기현이 오히려 이제는 윤석열이가 김기현이를 내치려다가 김기현을 다시 나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고자 김병준이를 아마 밀어넣을, 지금 아마 윤석열이는 김병준을 밀 건데 과연 윤핵관이나 김기현이가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앉힐 것인지는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김병준이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자죠. 이제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파워게임에서 밀린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윤석열의 힘은 빠질 것이다. 이유는 이번에 공천은 결국은 국힘당 의원들 입장에서 뺏지는 목숨이거든요. 이번에 당선만 되면 윤석열보다 임기가 많이 남습니다. 이번만 버티면 윤석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상 출당 요구를 받을 것이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년 딱 당선되는 순간 윤석열보다 임기가 1년 더 남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자기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는 아주 새로운 유능한 대선 후보에게 줄을 서겠지, 뭐하러 저 지지율도 안 나오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김기현이가 과연 윤석열이가 요구하는 김병준이를 공관위원장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비윤계에서 또 다른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왜 윤석열이가 힘이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응?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뇨한이가 혁신이 가갖고 개망신 당하고 왔잖아요. 뭐 윤핵관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영남 중진들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먼저 막 너 기자회견 열어갖고 저 내년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죠? 윤석열이에 대해서 이미 선 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제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죠? 힘없는 대통령이라고 했죠.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과 영남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가장 뿌리는 영남이죠. 영남 중진들한테도 밀렸죠. 근데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또 내일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 국내 정치가 얼마나 집에 가면 불려시 같은 게 맨날 째려보지. 야, 너 일로 와봐. 너 특검 어떻게 할 거야? 아이씨, 도망 다닐 거 아닙니까? 내 아이 등신아, 일로 와봐. 말 똑바로 하고 가. 막을 겁니다. 반란편은 어떻게 할 건데? 봐봐. 얼마나 불편해. 방안 마치고 오죽하면 머리 아프니까 출국하시는 거예요 또.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미 파워게임에서 윤석열 밀렸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이명수 기자가 그래서 아주 큰일을 한 거예요. 이명수 장인수가 진짜 큰일을 한 거예요. 이 대통령 멍푹뱅이라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조중동에서도 엄청나게 뭐라 그랬죠. 심지어 여러분들 동아일보에서 오늘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김건희 가둬놔라. 나는 동아일보 내가 잘못 봤나? 동아일보 기사가 김건희 관저 떠나 사가에서 근신에 김건희 가둬놔라. 김건희의 도덕 불감증이 보수의 위기를 우려했고, 그러니까 김건희 용산에 냅두지 말고 그냥 아크로비스타에 가둬놔라.
이건 뭐예요? 관저 떠나라. 한마디로 용산에 관저 있지 말아라 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국힘당 의원들이나 현직들은 어떻게 생각이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현재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셔도 윤석열이 힘이 없어진 거 이제 느끼시겠죠. 윤석열이 진짜 힘이 있었다 그러면 인요한이가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끝나요. 장재원이 얼마나 그 눈치 빠릅니까?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입니다.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야, 버스 다 취소시켜. 줬대. 예, 우리 노엘이도 줬대.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막 난리 났겠지. 서로 불출마한다고. 그렇죠? 영남 애들 막 줄 서갖고 국힘당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저도 불출마하겠습니다.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죠? 윤석열은 끝났다는 거예요. 국힘당 안에서도 윤석열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10일 그쵸? 내일이면 여러분들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이제 1월 달이면 이제 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공천이 시작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근데 당장 배지가 니콜 목숨인 애들이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순간 다 날아간다라는 위기감인데 과연 오히려 윤석열이 압박을 받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특검 거부했다가는 윤석열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중동도 김건희 너 나대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조중동에서도 특검 거부하면 너 죽는다 이게 나오는 건 뭐죠? 특검을 제가 그저께 진짜 무릎을 치는 심층 분석해줬죠. 왜 3연 초과냐? 특검 거부가 끝이 아니에요.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국힘당에서 반란표가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민주 진영이 다 합치면 한 185에서 190표 돼요. 반란표가 20표 이거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했어요.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해서 다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재부의를 합니다. 재부의 신청을 해갖고 그러면 200석이면 통과되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는 순간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거를 거부해도 큰일 날, 더 나중에 국힘당이 나를 배신할 수 있구나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특검을 통과시키면 아예 특검을 통과시키고 선거에 도움을 줄 것이냐. 근데 특검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선거에 도움이 되진 않죠. 왜 그러냐? 이번 달에 특검을 통과시키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사무실을 구하고 하는데 2달 걸려요. 2달. 그쵸? 가장 공천하고 막 난리가 나고 선거 핫할 때 특검이 증인 소환을 하고 김건희 소환을 하는 게 딱 3월이에요. 3월입니다. 특검 1, 2월에 꾸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3월부터 2월 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다가 민주당이 재부의했을 때 국힘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과 국힘당 이번에 심판론이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통수라고 한 겁니다. 영부인도 구속되나요? 당연하죠. 영부인은 정치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연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 어떤 캐치플레이즈를 하면 되냐? 장모는 감옥 가고 와이프는 특검 받는 저런 윤석열 심판해야 되지 않냐?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장모는 감옥 여편네는 특검.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저는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다가 다시 투표했을 때 200석이 넘어버리면 윤석열은 사실상 사망 선고 난 거예요. 근데 국힘당은 자기의 배지를 위해서 무기명 투표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나 윤핵관이나 김기현이 반란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고, 야 김기현 너 그만해. 그동안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니까 저는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간 거야, 인요한이가. 그쵸? 그랬더니 윤핵관이 한마디 했죠. 야, 이 새끼야, 환자는 용산에 있어. 환자는 용산에 있는데 이 새끼야 어디 와갖고 환자 타령이야.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짱구를 굴려도 힘들고 저렇게 짱구를 굴려도 외통수라는 거예요. 이걸 외통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총선 끝나고 저의 정치적인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이 자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 그냥 오늘부로 내려가겠습니다. 빨리 그냥 하야해야 돼요. 하야. 그쵸? 대통령은 감옥 가고, 안 그래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이 특검에 의해서 감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권력자 대통령이 감옥 가고 대통령의 엄마가 감옥 가고,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 와이프라고 사면했다가는 완전 뒤지죠. 응? 지 와이프 사면했다가는 뒤집니다. 응? 오빠 빨리 면회와. 아, 지금 면회를 가는 좀 시간. 야, 이 새끼야, 너 안 와? 너 죽여버린다. 너 내가 다 까? 너 한동훈 너 뭐해? 나 사면 안 하고 너 녹취록 깐다? 이랬더니 김건희 녹취록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김건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협박해서 니들 나 사면 안 하면 녹취록 깐다,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걔는 막장이거든요. 어? 이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김건희가 니들 나 안 빼주면 니들 녹취록 깐다. 그럼 여태까지 한동훈이와 김건희의 녹취록이 없겠습니까? 300차례 이상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연말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봐도 이 김건희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 김건희 명품백이 여러분들 2022년 9월에 받은 거예요. 그쵸? 김건희 명품백이 2022년 9월에 받았는데 얘는 진짜 도덕 불감증이 아니라 겁대가리 상실한 애예요. 그냥 검사 부인을 평생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검찰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탈탈 털었는데 뭐가 나왔냐라고 지랄하죠.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친구들이나 좀 정알못듯 국힘당 지지자들과 정치 논쟁을 할 때, 야,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검찰에서 김건희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야. 그러면 전부 입 다물어요. 문재인 정부는 맞지.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 지 와이프의 수사가 되겠냐고. 어?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댄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이 논리가 맞지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맞아.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야. 그래서 아무 수사도 하지 못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되냐면, 결국은 김건희가 그 당시에 제가 금방 얘기한 2022년 9월에 백을 받았는데, 이 최 목사님한테, 최재형 목사님한테 배지 받은 게, 아니 가방 받은 게 언제냐면 지 특검 통과된 다음에, 지 특검이 9월달에 9월 7일인가 9월달에 아마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특검이 통과됐거든요. 정말 얼마나 겁대가리가 없으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패스트 트랙을 타고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람들 쫙 세워놓고 백 받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겁대가리 없는 거죠. 검사의 부인으로서, 그쵸? 검사의 죄송합니다. 검사의 마누라로서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다 막아줄 거야. 동훈이가 다 막을 거야. 이 생각하는 거죠. 거기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돼.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이런 인식 자체가,
진짜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김혜경 여사 초밥 6만 원 먹었다 그래갖고 경기도 압수수색하고 개 지랄을 떨고 아이고 진짜 응? 아휴 내가 진짜 그래놓고 한동훈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알고 있냐 그랬더니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모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수사할 거냐? 가정을 세워놓고 수사를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 지랄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는 무슨 대통령 후보자가 뭐 아예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범죄자같이 뭐 법칼을 사용하고 뭐 헌법을 어기고 그 지랄을 하고 진짜 한동훈이도 지금 진짜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이기용 대기자라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이거 기사예요. 이거는요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 이거 기사 보여줄게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여러분들 조선은 뭐라 그랬어요? 돌고 돌아 김홍일인가? 응? 제가 이거 계속 보여줄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심각한 뉴스였어요. 응? 여러분들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동아일보 맞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거 뭐예요? 특검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를 안고 갈 수 없다. 감옥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어제 조선일보 제가 보여드렸죠. 조선일보 보여드리면 기가 막히죠.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얘네들은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범보수 기득권들이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이가 버릴 카드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선이 목표인 거야. 총선에서 이겨야지 법안도 통과시키고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는데 총선 깨지고 나서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방송통신위원장을 조중동이 까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거. 어디 갔어? 찾으면 왜 안 나와? 포기. 전 포기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이 김건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야 김건희 특검 거부해도 외통수, 통과시켜도 외통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김건희한테 어떻게 찌그러져 있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가는 맞아 뒤지고요. 야, 너 뒤지고 싶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랬다가 야, 너 뒤지고 싶어? 저이 씨발 너 막 침뱉고 씨, 그럼 맞아 죽거든. 응?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언제 그러냐고. 응?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조중동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는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김건희 특검은 방어가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조중동도 방어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김건희 가둬놓으래잖아. 관저에서 내쫓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김건희 관저 떠나라 그래요 지금 동아일보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양평 고속도로 국조 올라가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쌍특검 통과되는 순간 민주당에서 올 정기국회 때 그러니까 임시국회 때 뭐 통과시키는 줄 아세요? 양평 고속도로, 최상병 국정조사 이 두 개를 같이 해요. 반 죽는 거지. 응?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그 다음에 최상병 국정조사 2개의 특검까지 타면 완전 거기에다가 저 이상한 애들, 이상한 나라에서 온 관료들 인사청문회, 그렇죠? 인사청문회 하면 음주운전 막 얘기하고 자식 제대로 제2의 김행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김행 도망갔잖아. 잠시 정화가 있겠습니다. 했더니 씨발 나 김행랑 도망갔잖아 그냥. 지금 김행이 사라져서 아무도 그 이후에 볼 수 없었다. 김행을 본 여자가 아직도 없어요. 그 이후에. 김행랑. 제2의 김행랑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 말만 들어보셔도 정말 이건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은 힘이 빠지고 국힘당은 기득권들은 윤석열을 이미 버렸고 그래서 당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이 점점 힘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내려 꽂아갖고 집권 말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힘당을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총선 앞두고 끝난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할 일이 앞으로 없습니다. 하여튼 현재 국힘당의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지금 공관위원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누구랑 하냐면 김기현이는 원래 이양희 전 위원장을 염두에 뒀어요. 근데 윤석열을 만나고 온 다음에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데 김기현이는 이양희를 염두에 뒀는데 김병준이 되냐 이양희가 되냐 이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심층 분석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22일 김건희 특검 자동 상정 28일 우리 연말은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님 지금 방송 중인데요. 네네. 이명수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예, 오늘 꼭 잡았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이명수 기자님 이번에 김건희 네. 명품백 사건을 취재하면서 예. 오히려 이명수 기자님이 특검을 앞두고 네. 이 사건이 터져서 네. 너무너무 나라를 살렸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명수, 장인수가 나라를 살렸다. 예.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굳이 특검 앞두고 터뜨린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저희가 이거 1년 이상 지난 거기 취재가 취재는 2020년 22년 9월부터 5월부터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9월달에 이제 그 영상을 받고 네. 10월 중순쯤에 이제 카톡 전체를 받고 네. 그래서 또 MBC에도 좀 시간 좀 줬고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달 좀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예, 특검 앞두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해 주시니까 네. 예, 고맙죠. 예. 예, 어쨌든 이번이 제가 정치 분석가로서 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다다음 주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모든 이슈를 빨아먹는데 네.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특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명품백 때문에 특검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저 정도 아무거나 받아먹으면 특검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보면 김건희의 특검의 여론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낮아질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김건희 특검해야 되는 여론 분위기가 올라감으로써 국민의힘이 압박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장인수 기자님도 지금 아까 코로나 걸려갖고 좀 아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장인수 기자님이랑 또 준비하시는 거 있다며요? 예, 어제 장인수 기자님이 어제부로 이제 방송 출연
그 요청 들어오면 다 했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뭐 더 들어와도 안 하고 다음 아이템 취재해 놓은 게 있어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요. 근데 장인수 기자님 주특기가 뭐냐면 어려운 거. 만약에 공중파 기자들도 이게 자료 보고 그런 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어떤 그 개발 비리나 이런 거 하면 막 그런 것도 막 파헤치고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서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죠. 그런 거 갖다 줘도 못합니다. 예. 저는요. 예. 네, 근데 장인수 기자님은 그런 거 되게 좋아라 하시고 그런 걸 또 분석해가지고 전달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시청자들한테 잘 이해시켜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전달력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정도 이제 저기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게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것도 네, 얼마 전에 장인수 기자님이랑 좀 같이 논의했어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얘기 예, 들으셨죠? 예, 근데 예, 장인수 예, 기자가 딱 듣자마자 이거 예. 기사감이네요. 예, 딱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장인수 기자님은 딱 들어보면 저기 이 기자님 이거 기사 때 안돼 딱 빨리 딱 보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기사 뉴스 된다. 이거 뉴스감이네요. 딱 뉴스 저희가 된다, 취재해 안 놓은 된다. 거 뉴스감이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명수 기자님 예. 뭔지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장인수 기자님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명수 기자님과 마포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탐사 보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곧 제가 나중에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수에게 장인수는 했더니 뭐라 그랬죠? 파트너. 이명수에게 이종원은 그랬더니 물주. 제가 난 실수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고 예. 저는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아서 장인수 기자가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 우리 시사타파 팬 여러분들과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기자들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님, 지금 방송 출연을 사실상 안 하시고 늘 취재만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품백값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로렌 매니저님, 이명수 기자님 후원 계좌 하나만 좀 띄워주시고요. 저번에 출연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응원했습니까? 예, 많이 응원했어요. 예, 응원하고 그래도 오늘 이왕 이렇게 전화로 오셨는데 이명수 기자님과 장인수 기자님이 사무실도 이미 얻었고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뭐 가구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이명수 기자 후원 계좌에다가 농협 351-1216-5889-13 거의 우리 계좌랑 비슷하네. 351-1216 5879인데 이쪽은 5889 우리는 73인데 여기는 13 오 비슷하네. 그러네요. 실수로 이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예, 어쨌든 흥신소 쓰진 않죠 여긴.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렇죠. 저희는 그냥 진짜 저희는 차 타고 다니면서 취재하지 발로 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그 북건에 또 제보를 받았는데 심리성이 그거 너무 행복한 거야. 네네. 나한테 또 현직 기자인데 이런 거는 이명수 저한테 형님 부르는 그 언론사 기자인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친구 안 해봤던 취재이기 때문에 그 본인 그 회사에서 이거를 뭐 취재한다 하더라도 하다가 까인 거구나. 보도가 안 되니까 난 또 오히려 이제 선배가 김건희 전문이니까 이런 제보인데 심의성이 있냐?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 들은 거 있다. 이거 들은 거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1월 달에 하나 또 나갈 기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이명수 기자님 오늘 혹시 저랑 방송했던 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그런가요? 그때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 오셔갖고 방송했던 거 있죠? 네네네. 그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명수 기자님 나라를 구했다 그럼 부끄럽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방송인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촌놈이어가지고 좀 어눌한 말투인데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디 누가 출연해달라면 난 출연할 수 있는데 제가 출연해서 또 그 방송이
나쁘게 될까봐 했는데 의외로 뭐 이게 컨셉인지 사람들이 오늘 한 게 좋다고 이게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출연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전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요. 네. 어떤 방송을 가면 진행자가 자기가 빛나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종원 PD는 네. 출연자를 빛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네, 타파님은 저는 언제라도 한 번도 안 뺐잖아요. 다른 데도 이번에 막 출연해 달라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제가 다 뺐어요. 네, 당연하죠. 우리 의리가 있죠. 우리 같은. 네. 이게 타파님은 내가 저 성격도 잘 알고 이명서 여기서 막힌다 하면 말을 또 돌려주고 그런 그렇죠. 그걸 제가 알죠. 그래서 어쨌든 새벽 4시에 와서 감자탕 먹자고 하지 마세요. 어제도 속이 안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밤길 조심하시고 혹시나 이명수 기자님 걱정된다. 저 보통 대통령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이거 개국본 시사타파 시청자분들 우리가 서울의 소리 저는 소속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제 검찰개혁이나 그런 것들 등등등 많이 집회했었는데 옛날로 좀 다시 돌아가서 좀 집회 개국본하고 서울의 소리 등등 해서 이제 그런 큰 집회도 더 하고 싶고 또 초신님이 지금 이제 김건희 집 앞에 관저 앞에서 이제 집회 철야 농성 들어갔어요. 24시간 들어갔는데 좀 의외로 이렇게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신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지나가다가 좀 개국본은 또 활동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움직이는 분들 많으니까. 개국본은 단결력이 좋죠. 네, 단결력이 좋고 저는 저도 이제 활동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뛰어서 이게 시민 단체들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개국본처럼 이게 조직력 있고 뭉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국본의 시민 대표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 거. 민주공관님이 잘하시니까 앞으로 개국본 활동도 아마 되고 예전이 그립다는 말은 이명수 기자가 하신 말이 뭐냐면요. 갑자기 이상한 유튜버들 나타나갖고 민주주의 갈라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 그 당시에는 크게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선 넘지 않았는데 요즘은 선을 많이 넘잖아요, 저것들이.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좀 한강진역 2번 출구로 가시면 조진이 철야 농성장이 있으니까 24시간 돌아가니까 가서 한번 티켓도 한번 들어주시고 나중에 한번 대규모로 한번 하죠. 그러실까요? 한번 기획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명수 기자님한테 소액이나마 후원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명수 기자님 작은 정성이지만 시민들에게 참 좋은데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디올이 아니라 에르메스 백으로 한번 갖다 좀 만나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비공개 영상에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것 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건 공개 안 된 건데. 맞아. 그 영상에 차마 이 대통령 부인하는 자인데 이거는 공개하지 못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지금 가래춤 거는 다 많이 공개됐다. 영상은 안 나왔지만 이미 얘기로 다 전해졌죠. 전달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생수 생수 한 잔 달라 그러니까 물 한 잔 달라고? 물 한 잔 달라고 생수 시원한 생수 한 잔만 달라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게 차거든요. 차게 제가 댓글 보고 있는데 10초 기회 주겠습니다. 무슨 차를 목사님한테 대접했을까요? 김건희가 처음에 목사님이 물 한 잔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 드실래요? 하면서 차를 줬는데 무슨 차였냐? 댓글 한번 적어보세요. 보고 있어요. 어떤 티였을까? 명품 차겠죠. 명품 차요? 보이차.
아, 예, 예. 100% 보이차 아니에요? 보이차. 아, 예, 아닙니다. 예, 아, 예. 보이차가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게 보이차가 비슷한데. 예. 지가 먹던 거를 준 거 아니야? 쌍화차입니다, 쌍화차. 쌍화차? 예. 아이고, 아니, 쌍화차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계란 동동 뛰어갖고 다방이 생각나죠. 그 얘기하고 싶었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아니, 왜냐면, 쌍화차는 거의 뭐, 겨울에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예. 9월달이면 마실 때가 아닌데, 손님 쌍화차 좋아하시나 보죠. 쌍화탕이라 그랬구나, 쌍화탕. 쌍화탕 뭐 좋아하시나 보죠.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할 건 네, 없고. 그렇습니다. 쌍화탕을 좋아하신다. 네, 저는 딱 그 얘기 또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한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김건희 예. 씨가 무슨 다방에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요. 김건희 씨는 쌍화탕을 좋아한다. 네, 쌍화탕을. 네, 여러분들이 자꾸 쌍화탕 하면 티켓 다방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쌍화탕이 무슨 죄입니까? 김건희는 쌍화탕을 좋아한다. 예, 요 정도. 그다음에 우리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유, 뭐 이런 멘트는 준비 안 했는데, 아유,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네. 네, 시연사파 시청자 여러분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장희수 기자님하고, 저 큰 결단해서, 이제 취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긴장했다가, 장희수, 그만 사표 냈지. 이분은 그냥, 취재 기자일 뿐이에요. 기자일 뿐이지, 이 먹고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이명수 기자랑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어제 새벽에 둘이? 어쩌다가 장인수가 이명수랑 이종원을 만나갖고 회사를 때려치우게 하고 야 우리 죄책감이 든다. 진짜 그 얘기했어요. 네, 형님이 딱 그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찔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장인수가 작년에 저랑 이명수랑 셋이 만나갖고 이거 논의했었잖아요. 7시간 녹취록 할 때. 우리를 몰랐다 그러면 장인수는 그냥 MBC에 조용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장인수가 우리를 아는 그리고 장인수가 원래는 주변 평가를 보면 그렇게 막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꼴통 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였는데 요즘 보면 우리보다 더 세. 그래갖고 어쩌다 장인수한테 우리가 나중에 이거 진짜 장인수 잘 돼야 되는데 장인수가 잘못되면 우리가 죄책감이 든다. 그렇죠. 진짜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 또 장인수 기자님이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제 만나다 보니까 장점이 이 제보자들 본인한테 좀 제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 레거시 미디어들 저도 이게 많이 만나봤잖아요. 뭐 제보 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쵸. 근데 본인한테 이런 제보를 주면 끝까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우리랑 좀 비슷해. 네, 성격이. 그래서 진짜 제보자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관계를 계속 맺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장점이 있구나.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주로서 우리 장인수 성공하는데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사타파 뉴스랑 언론사 이름은 혹시 정했어요? 아직요. 그것 때문에 장명 때문에 머리 아프고 정하면 저희가 연대를 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늦게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진짜 임명수 기자가 새벽에 저한테 맨날 가끔 전화 와갖고 저랑 둘이 만나갖고 밥 먹고 방송 끝난 다음에 그런데 어쩔 때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좀 빨리 종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명수 기자님이 저한테 온다라고 할 때 제가 좀 빨리 종료를 하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취재한 얘기 서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어제는 야 우리 때 장인수가 우리를 안 만났다고 하면 정말 MBC를 나올 일이 없었을 텐데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장인수 기자님.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저희 셋이 아마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쉬면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주말에는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저랑 새로운 각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방송 한번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네, 끝까지 우리 동지들은 응원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이 바닥에서 의리 빼면 시체잖아요. 예. 제가 딴 건 못해도
남 퍼주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아무리 저한테 베이맨니 횡령했니 그래도 돈에 관해서 나만큼 이 바닥에서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십시오. 오늘 전화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차피 이낙연은 정계 은퇴각이다. 이낙연의 신당 창당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주당을 요즘 취재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이낙연의 신당 창당의 성공의 키를 누가 쥐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낙연의 신당 창당의 키를 누가 쥐고 있겠어요? 친문이 쥐고 있어요. 친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 안을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비명계와 친명계가 여러분들 나눠져 있죠.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친문 의원들이에요. 친문에서도 이미 친명이 된 사람이 있고요. 아직 친문이었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 총선은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전부 친문을 응원했잖아요. 그렇죠? 2020년 총선에 우리가 전부 민주당 친문을 응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친문이 가장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2020년 총선에서는 그 당시에는 친문을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문 중에서도 이제 벌써 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는 김병기 의원이 있고 진성준 의원이 있고 정청래 의원이 있고 수많은 의원 김의겸 의원이 있고 뭐 김용민 의원이 있고 다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아직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타지 않은 사람들이 60명 정도 돼요. 60명. 근데 이 사람들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낙연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명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이후에 생긴 새로운 정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친명이 왜 그러면 작냐? 지난 총선에서 전부 친문 정치인들을 우리가 응원했고 그분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친명이라는 정치인들은 새로운 친문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친명이라는 새로운 정치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낙연은 어떤 포지션에 있냐? 이낙연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쵸? 지금이야 친문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전해철이나 홍영표나 여러 의원들, 대표적인 사람들, 김종민도 친문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빼고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있는 친문들이 가장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친문이 사실상 이제는 와해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사실 친문은 해체되는 과정인데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 당대표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민주당의 어떤 자기네들의 친문의 대표적인 개파 모임 뭐냐면 민주주의 4.0이에요. 민주주의 4.0. 거기에 이제 범친문이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찬 당대표는 범친문이에요. 이해찬계도 사실상 있어요. 이해찬계는 최민희 의원님, 원외에 최민희, 김현, 수많은 사람들은 또 이해찬계인데 사실상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을 하죠. 현재 구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하고 한다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냐면 친문 의원들 중에 탈당을 해서 이낙연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친노와 친문은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로. 친노와 친문은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아요. 친문 중에서 이재명을 싫어할 뿐이지 이재명이 싫다 그래갖고 이낙연을 따라갈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이재명과 친문 의원들이 안 맞는 부분은 있어도 그렇다 그래서 당을 나가서 이낙연을 따라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낙연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과 이재명 중 고르라면 답 없다. 사실상 이낙연은 나이가 많습니다. 다음 대선에 나올 때 이낙연이가 거의 80이에요. 80. 그러면 지금 이재명, 즉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정치 생명을 끊어놓고 자기가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대권 후보의 꿈을 키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천 관리나 이번에 선거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순간 이낙연은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이낙연은 정치 은퇴각이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게 바로 이낙연의 신당 창당이죠. 이낙연이가 그럼 신당 창당을 왜 하려고 그럴까요? 신당 창당을 통해서 자기 계파를 만들고, 이낙연계라는 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낙연계라는 계파를 만들어 갖고 밖에서 자기네 힘이 부족하면 뭐 여기저기 연대를 해갖고 덩치를 키워놓은 다음에 그 안에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또 연합 무슨 경선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대권 후보가 우회적으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친문과 함께 정세균 대표예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세균과 이낙연은 우리가 여러분들 사실 정세균 총리 되게 응원할 때 많았죠. 정세균 총리는 꼭 결정적일 때 민주당의 주류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낙연과 정세균의 다른 점은 뭐냐? 자꾸 이낙연이가 지 힘으로 안 되니까 뭐 김부겸과 정세균과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과 선을 좀 그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는 열린우리당의 창단 멤버예요. 정세균 총리는 열린우리당의 창단 멤버고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낙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중심에 있던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결이 달라요. 그래서 친노라는 정치 집단 있죠. 정세균은 친노예요. 친노라는 정치 집단은 이낙연은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친노 집단은 이낙연을 굉장히 적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 뭐 시간을 두고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단계다. 지가 여러분들 민주당에 만약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왜 하냐? 친문의 수장이 이낙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친문과 이낙연은 달라요. 이거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마치 친문 비명계 정치인들의 리더가 이낙연인 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낙연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얘기하는 이낙연이가 창당 지시했냐 그런 윤영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영찬이나 신경민이 실무적 준비 필요한 단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20명 이상의 의원들을 빼갈 때 신당 창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당 창당을 어떻게든지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어갖고 자기의 어떤 활동의 영역, 자기의 정치 생명 위기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말 최악의 상황 때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들 이낙연 지지할 거예요? 안 지지하거든요. 그렇죠? 제 말 안 틀리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마치고 다음 당대표 선거에 이낙연이 나오면 이낙연은 누구랑 붙어도 안 돼요. 현재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이낙연은 어떤 선거에 나와도 당대표 최고위원도 안 돼요. 응?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낙연의 승부수는 뭐냐? 응? 이낙연의 승부수가 마지막으로 민주당 밖으로 사실상 교섭단체 수준의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교섭단체의 수준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낙연이가 나가면 똥파리들도 같이 나가거든요. 민주당이 이 똥파리들이랑 이낙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응? 안 그래요?
민주당의 어른인 척 행사해놓고, 응? 그래서 이낙연이는 뭐 사람들은 신당 창당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요즘 김어준 총수나 다른 분들이랑 저랑 요즘 한 20년 만에 저랑 좀 정치를 보는 눈이 좀 많이 한 몇 가지가 여태까지 거의 다 비슷했는데, 김어준 총수는 신당 박시영 대표나 김어준 총수는 신당 창당 못한다고 생각하는 못을 박는데 저는 신당 창당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이 민주당에 남아있는다 해갖고 이낙연에겐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저는 이낙연은 100% 신당 창당한다고 생각해요. 이낙연이가 현재의 구도에서 이낙연이가 민주당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 구도 안에서. 특히 당원 당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낙연은 더 이상 민주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김은경 혁신안이 민주당에서 통과돼서 저는 그래서 이낙연이가 나갈 때 혼자 탈당을 하는 거냐 집장 탈당을 하는 거냐, 이낙연이가 왜 시간을 뜸들이냐, 지가 나름 정치 거물이라고 나 홀로 정치 거물인데 영찬아 몇 명이나 같이 잘 당한다 그러니 의원님 죄송합니다. 오영환이랑 저밖에 없습니다. 야 이 씨발 새끼야 그게 무슨 탈당이야, 그게 무슨 새끼야 신당 창당이야, 이 새끼야 탈당이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이낙연 스스로가 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거물이라고 생각하면 막 집단적으로 나가갖고 민주당이 한 20명 끌고 나가갖고 교섭단체 정도 꾸밀 정도가 돼야 되는데 누구 지금 따라온다 그러니? 오영환이랑 저밖에 없습니다. 원에는 신경민이밖에 없습니다. 3명이야? 야 이 새끼야 그건 이 새끼야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 새끼야 탈장이 아니야 이 새끼야. 그만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는 계속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응? 이낙연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준석 손잡는 거예요. 그쵸? 지금이야 이준석이랑 선을 긋지만 이낙연이가 20명 이상 모으면 독자적으로 가겠지만 대도 않게 대여섯 명 데리고 나가고 탈당하는 순간 이준석이 손잡는 겁니다. 응? 신당 창당이 아니라 탈당이에요. 탈당. 여러분들 앞으로 이낙연이가 뭐 한다고 하면 신당 창당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탈당. 뭐하러, 안 그래요? 뭐하러 이낙연이를 거물 취급을 해줍니까? 이낙연 걔가 누가 있는데? 응? 이원웅마저 정세균계야. 응. 이원웅마저 정세균계야. 응? 진짜야. 이원웅마저 정세균계야. 그렇다 그래갖고 나머지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추미애, 송영길, 조국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을 좋아할까? 저랑 안 맞습니다. 저랑 결이 다릅니다. 안 맞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나 홀로 정치 거물인 척하지만 이낙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취재해보면요, 이 민주당의 역사를 조금만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친낙계가 몇 명이라 되나?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몇 명. 응? 박용진은 완전 저거고 박쥐고 박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규백도 여러분들 정세균계인데, 안규백은 정세균계에서 대세를 따르는 친명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세균 전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러겠지만 결국은 여태까지 정치를 보면요, 정세균 전 총리는 대세에다가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세균을 지금 욕하지 않아요. 지난 대선 때도 정세균은 중간에 후보를 사퇴했지만, 그렇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 사퇴를 했지만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 밀었던 사람이에요. 정세균과 이낙연은 결이 달라요. 그렇죠? 정세균과 이낙연은 결이 달라요. 정세균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끝까지 밀었던 사람이에요. 이낙연은 어떤 짓거리였어요? 자기 지지자들 윤석열 찍는데 방관한 자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정세균을 여러분들 지금 욕해갖고 이낙연에게 그 잘못하면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전 총리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은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조정식은 완전 친명의 핵심이죠. 민주당이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는 민주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가 움직이면 굉장히 여러분들 타격이 있어요. 정세균 총리가 움직이면 타격이 커요.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가 사실 전북의 대통령이에요. 전북 가면 정세균 총리 뜨면 난리 나요. 제가 예전부터 선거판 막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막 다녔잖아요. 정세균 총리 뜨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낙연이가 노리는 건 뭐냐면 정세균 총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세균이랑 이낙연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또 근데 어떻게든지 정세균 총리를 끌어들여 갖고 전남에 지가 맹주인 양, 그리고 전북의 맹주, 그 다음에 영남의 맹주 이래 갖고 김부겸, 그 다음에 정세균, 그 다음에 이낙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민주당도 베이스가 민주당의 당원들이 호남이 제일 많잖아요. 뭐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해찬 대표님이 또 결이 다른 분, 전 총리 중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사실상 큰 어른 이해찬 대표님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쟤네들 딴짓거리 하면 이해찬 대표님이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신당 창당해갖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응?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전 총리입니까? 당대표 했던 사람들이 뭐 하는 짓거리예요?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낙연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이낙연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어요. 하여튼 누구 성대모사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삼총리 연대설은 이낙연 개가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삼총리 연대설은 가능성이 없다. 알겠죠? 삼총리 연대설은 가능성이 없다. 이해찬이 이낙연이가 뿌리는 것이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곧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일 거예요. 네, 오늘 정치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치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